맨날 똑같아. 너무 지겨워. 왜 그래,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부쩍 신경이 예민한 것 같아. 몰라, 인생이 지겨워. 맨날 밥 먹고 일하고 나는 당신 퇴근하는 거 기다리고 그냥 인생이 고여있는 호수 같아. 삶에 의미가 없어. 당신 어디 나가? 그냥 친구 만나러 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당신 허락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말이 아니고 어디 가면 간다 말을 해줘야지.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얘기 안 하고 나가려고 그랬어? 별것도 아닌데 일일이 다 말해야 해?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 몰라. 나도 바빠서 말하는 걸 까먹었나 보지. 아무튼 나갔다 올게. 저녁 먹고 올지도 몰라. 기다리지 마. 그래,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된 평범한 남성입니다. 평소 남들에게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이런 글을 적는 것이 조금 어렵기도 하네요. 저는 남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신중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이번 일을 겪다 보니 꼭 마음에 담아만 두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남일처럼 툭 털어놓고 훌을 털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익명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저의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와이프는 둘 다 별로 튀는 부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다들 한 번씩 한다던 가출이나 외박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적당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적당히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냥 튀지 않게 살다 보니 다소 심심한 인생을 살았던 것도 같습니다. 항상 뭐라고 하든지 중간쯤 하는 그런 인생이었으니 말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는 드디어 성인이 되었다는 도취감에 취해 어린 시절 꿈꾸던 일탈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술도 마셔보고 친구들을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클럽 같은 곳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노는 것도 놀아본 애들이나 재밌는 거지 저같이 심심한 애들은 노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생활도 유난 떨지 않고 평범하게 지내다가 군대를 다녀왔고 그 뒤로는 또 다른 친구들처럼 졸업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제 인생에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똑똑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처럼 조기 취업은 꿈도 못 꿨고 그래도 취업은 해야 되니 뒤늦게나마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남들처럼 겨우 취업에 성공하고는 배짱이 없어 이직 한번 꿈꾸지도 못하고 그저 적당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네요. 그러다가 나이가 차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뒤의 삶도 이전과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배경인 부부여서 크게 싸운다거나 문제가 생길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다라면 뭐랄까 안정감 같은 게 생겼달까요? 결혼을 한 뒤에야 비로소 나도 어른이 된 것 같고 인생에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 기분이었죠. 어쨌든 저나 와이프나 둘 다 딱히 큰 고난도 성취도 없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1년 정도를 만나다가 적당한 시기에 결혼을 한 저희는 남들처럼 신혼생활을 1년 정도 지내다가 곧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임신만큼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는 불임 부부가 없어서 그런지 저희도 남들처럼 아이를 금방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터라 당황스럽더군요. 처음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내심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었는데 1년, 2년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점점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병원도 다녀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는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죠. 심지어 원인도 모르고 말입니다. 뭣도 모르던 저는 몸에 이상이 있어야만 불임일 거라 생각했는데 분명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상하단 생각만 들었었죠. 병원을 찾아가봐도 저희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고만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도 무슨 노력을 더 해봐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 저희도 별다른 수가 없었고 그저 언젠간 아이가 찾아와 주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어른들이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도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신혼 초 둘이 손만 잡고 다녀도 행복하던 저희 부부는 연차가 거듭할수록 점점 예전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애 기간이 짧아서 그랬을까요? 결혼 4년차 와이프는 왠지 매사에 시큰둥해하고 언젠가부터 제게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와이프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 문제를 빼면 저희 부부에게 딱히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시댁과 고부 갈등이 있었다거나 직장 문제라거나 하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딱히 유난히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달라지는 와이프의 태도를 보니 저는 그게 권태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원래도 발랄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점점 짜증이 늘었고 매번 하던 것들을 지겨워하더라고요. 맨날 똑같아. 너무 지겨워. 왜 그래,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부쩍 신경이 예민한 것 같아. 몰라, 인생이 지겨워. 맨날 밥 먹고 일하고 나는 당신 퇴근하는 거 기다리고 그냥 인생이 고여있는 호수 같아. 삶의 의미가 없어. 와이프는 쳇바퀴 같이 똑같은 일상이 지겨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라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었죠. 심지어 저는 그런 소소하고 안정된 일상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었죠. 아무튼 아내가 변한 문제의 이유가 아마도 아이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연차의 다른 부부들은 다들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으니 우리 부부의 삶이 단조로운 것은 아이의 부재 때문이라 생각했죠. 큰 일도 고생도 없으니 와이프가 지겨워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애 키우는 부부들이 그 고민을 들으면 배부른 소리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또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더라도 와이프에게 괜히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바란다고 당장 아이가 찾아와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 힘으로 와이프의 권태기를 극복해야만 했죠. 그래서 저는 나름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시간 비워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집에 텐트도 없는데 남들 유행이라기에 캠핑도 가자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너무 못해줬나 싶어서 백화점 데려가서 큰 마음 먹고 비싼 명품 가방도 사줬습니다. 기념일이나 챙겼지.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선물한 적이 있었나 싶어서 반성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면 그래도 와이프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와이프 마음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뭘 하자고 해도 시큰둥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선물을 사줘도 좋아하는 건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며칠은 기분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런 짜증도 귀여워서 받아주던 저도 계속 짜증을 듣게 되니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하고 힘든데 뭘 얼마나 더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점점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제가 붙들고 있어서 유지가 되었던 거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며 부부 사이에 대화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3마디 이상 이어지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 와이프와 대화가 줄었고 일상을 공유하지 않다 보니 와이프는 주말에 외출을 나가면서도 어딜 가는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디 나가? 그냥 친구 만나러 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당신 허락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말이 아니고 어디 가면 간다 말을 해줘야지.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얘기 안 하고 나가려고 그랬어? 별것도 아닌데 일일이 다 말해야 해?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 몰라. 나도 바빠서 말하는 걸 까먹었나 보지. 아무튼 나갔다 올게. 저녁 먹고 올지도 몰라. 기다리지 마. 그래,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때 저희 부부의 관계는 마치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얇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애초에 싸운 적이 없으니 화해를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서로 좋게 말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 언제라도 싸울지 몰라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조용히 쌓였던 문제가 언제라도 터져버릴까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저는 좀 두려웠던 것도 같네요. 혹시나 와이프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말할까봐 말이죠. 서로 조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건지 같이 살면서도 전혀 부부 같지는 않은 생활이 몇 달이나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그런 시간이 얼마나 계속됐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와이프의 표정을 살피며 와이프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한테 뭔가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건지 아무리 물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저도 뭐라도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것도 언젠가 지나가겠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던 저희 부부에게 얼마 뒤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이나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 들려왔던 거죠. 그제서야 저도 숨통이 좀 트이더군요.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부부 관계가 소원했다 생각하니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부부도 다시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임신 소식으로 벅차서 다른 고민들은 할 새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몇 달 만에 함께 웃을 수 있었고 그 뒤로는 다시 이전처럼 돌아간 듯했습니다. 결혼 기간 몇 년 중에 겨우 몇 달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보상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임신한 와이프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와이프가 병원 간다는 날이면 저는 월차나 반차라도 써서 와이프와 동행했고 병원 검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아이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와이프의 나이가 다른 산모에 비해 꽤나 있다 보니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와이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지 짜증은 부쩍 줄었고 공유할 일이 생기다 보니 전보다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와이프 챙겨주고 컨디션에 대해서 물어보고 주말이면 출산용품이나 아이용품 구경 다니느라 매주 쉬는 날이 없었죠. 처음에는 10달을 어떻게 기다리나 싶었는데 저희는 매일이 너무 아쉽다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듯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딸일지 아들일지를 기대하며 시간을 보냈고 아들인 것을 알게 된 뒤에는 우리 아들에게 어울릴 이름을 지어주려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10달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참 바빴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잘하고 싶었기에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려고 공부도 참 많이 했죠. 매일 와이프의 둥근 배를 들여다보며 예쁜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달을 바라고 기대하며 와이프는 드디어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 선명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예정일을 며칠 남긴 어느 날, 와이프의 진통으로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긴장되는 몇 시간 진통 후에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무사히 출산을 해냈습니다. 아이와 산모는 모두 다 건강했고 드디어 새 가족이 만나게 되었죠. 우리 준호는 제 엄마를 쏙 빼닮은 미남이었습니다. 누구를 닮았던 제 눈에는 누구보다 예쁜 아이임이 틀림없었겠지만 밍숭맹숭한 내 얼굴을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양가 부모님들이 병원으로 오셔서 우리 준호의 탄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부모님들도 그동안 기다리시느라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보채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셨던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뒤로 저는 앞으로는 행복만이 가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 생각이었어요. 어렵게 얻은 아이다 보니 마음가짐이 더 조심스러웠던 것도 같습니다. 이제 내 아내와 아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러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공방 같은 곳에서 강사 일을 하던 와이프는 아이를 갖고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더군요. 건강도 걱정이었고 오래 기다려 얻은 아이를 남의 손에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죠. 와이프가 일을 그만둔 뒤로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와이프의 임신 소식을 듣기 직전까지 제 꿈을 쫓아볼까 싶어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모험을 하기는 어렵다 싶어 이직을 포기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포기하면서도 억울하다거나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회사에 남기로 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덕분에 동료들보다도 진급도 일찍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라고 하신다면 이직을 포기한 것이 하나도 아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저는 그것이 우리 세 식구를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만 생기면 와이프와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확신했었고 더 행복할 거라 믿었는데 삶은 그리 쉬운 일들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진급을 하게 되며 저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집에서는 아들과 와이프를 책임져야 했고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챙겨야 할 입장이 되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보면 그만큼 부담도 업무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덕분에 저는 그 이전보다 훨씬 바빠졌고 제 스스로 노력은 한다고 했지만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집안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고 싶었지만 아직 요령이 없는 건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와이프도 초보 엄마였으니 요령이 없어 육아가 쉽지 않았겠죠. 덕분에 와이프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쌓여만 갔습니다. 제가 없이 혼자 육아를 하게 된 와이프는 독방 육아가 힘들다며 제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신, 집에 좀 일찍 다니면 안 돼. 진급도 했다면서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아, 미안해. 근데 내가 아직 그런 위치도 아니고 지금은 중간 입장이라 이래저래 더 바쁠 수밖에 없어. 나도 아직 요령이 없기도 하고 업무가 늘어서 나도 요즘 정신이 없네. 당분간은 당신이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진급했다고 좋아했더니 그렇다고 월급이 2배가 된 것도 아닌데 일만 2배가 됐네. 그래도 당신 윗사람이잖아. 집에 애 있다고 말하고 일찍 좀 들어와. 당신이 집에 와야 나도 좀 쉬지.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고 나 이러다가 산후우울증 올 것 같단 말이야. 저라고 집에 일찍 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야말로 1분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아이 얼굴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이죠. 그나마 회사에서 숨 쉴 시간도 없이 일해서 야근이라도 면하고 들어오는 건데 일반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는 와이프는 제 사정을 별로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제가 무능하거나 눈치가 없어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불만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육아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와이프가 혼자 하루 종일 시달렸을 것을 알고 있으니 저도 최대한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챙기려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일한다고 빵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에 집에 오면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릴 정도였지만 밥 먹기 전에 아이 먼저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목욕시키고 안아서 재운 뒤에야 늦은 저녁을 먹을 수 있었죠. 그마저도 힘들다고 툴툴거리는 와이프 보고 챙겨달라고 할 수도 없었기에 제가 알아서 반찬 찾아 먹거나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곤 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너무 힘들다고 한탄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와이프도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서 집에서는 힘든 티도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산후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와이프를 위로하고 다독여 줄 수밖에 없었죠.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도 와이프 마음에 들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가끔은 저더러 부성애가 없는 것 같다며 한 번씩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들은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모성애라는 게 있는데 아빠들은 부성애가 없는 것 같아. 당신도 가끔 보면 대체 애 생각을 하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니야,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준호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내가 왜 부성애가 없어? 부성애가 있다는 사람이 새벽에 애가 깨서 우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코까지 골면서 자? 간밤에도 준호가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알아?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깊이 잠들었나 봐. 평소에는 잘 듣는데 왜 그랬지? 그런 적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열받아서 깨우려다가 말았어. 당신 내가 일 그만뒀다고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애가 그렇게 크게 우는데 어떻게 못 들을 수가 있어?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왜 한 번도 못 들었지? 솔직히 저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변명이라도 하자면 제가 퇴근해서는 와이프 대신 새벽까지 아이를 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못했습니다. 잠이 부족한 탓에 언젠가부터 침대에 누우면 저도 모르게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와이프도 같이 고생하는 입장이니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이가 우는 소리도 못 듣고 잘 자는 저한테 섭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더 노력했습니다. 잠도 더 줄이고 주말에는 와이프 친정 보내고 혼자 대청소까지 했죠. 그마저도 쉴 틈 없이 끝내고 다시 처가에 가서 저녁 먹고 집에 데리고 돌아와서 다시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육아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긴 했습니다. 그럴수록 와이프는 더 힘들겠지 생각하며 고생을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애는 집에 있는 와이프가 보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일을 한다고 와이프에게 독박 육아를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고생도 점점 줄어들더군요. 아이가 너무 금세 자라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가 자란 만큼 몸은 편해질 수 있었죠. 아이는 어느덧 3살이 되어 어린이집도 보내게 되었고 와이프의 고생이 덜어지니 저도 좀 편해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3살이 된 준호는 말도 곧잘 하고 저도 참 잘 따랐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서부터 저를 반기며 달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이래서 자식 없이 못 산다 하는구나.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을 보고 있자니 우리 사이에 아이가 안 찾아왔더라면 지금쯤 이런 행복도 모르고 살았겠구나 싶어서 뭉클하면서도 서글퍼질 지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에겐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고 가능만 하다면 마음이나 몸이나 티끌 하나 다치지 않고 곱게 키우고 싶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아이만큼은 무탈하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하늘이 시련을 주고 싶으셨는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있는 저에게 와이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과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뜬금없는 그 전화에 저는 받기도 전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예상할 수 있었죠. 여보, 어떡해? 우리 준호가 없어졌어.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왜 없어져? 어디서 없어졌는데? 아니, 준호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 어디 갔나 싶어서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아무 데도 없어. 잘 걷지도 못하는 3살 애가 어딜 간 거지? 아이를 잃어버린 와이프는 정신이 없는지 횡설수설하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곧바로 집으로 뛰어갔죠. 경찰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 CCTV를 돌려보니 누군가 우리 준호를 데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납치로 결론을 내린 경찰은 용의자 수색에 나섰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납치로 보고 용의자를 수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납치라뇨? 우리 준호가 납치라니? 아니 대체 뭘 원해서 3살 난 애를 데려간다는 겁니까?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금전이 아니라면 원한이나 개인적인 일일 확률이 큽니다. 혹시 주변에 의심 가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최근 수상한 사람을 봤다던가요? 아니요. 원한이나 보복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큰일 한 번 없이 평범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납치당할 만한 일은 한 적이 더더욱 없고요. 당신도 짐작하는 일 없잖아, 그치? 그렇지. 네. 없어요. 순간 와이프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불안해 보였지만 아이가 사라진 상황에 제정신이 아니라 그럴 거라며 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우리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 어린애를 데려간 건지, 혹시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지 않을지 매분 몇 초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와이프에게 원망이 들었죠. 당신, 준호 안 지켜보고 뭐 했어? 애 볼 때는 눈 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혹시 또 핸드폰 한 거 아니야? 당신은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 나라고 이런 일을 바란 줄 알아? 당신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다고. 준호, 내 애야. 우리 애지. 그래, 당신 탓한 거 미안해.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는 알아야지. 사실 와이프는 이전에도 전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마트에서 아이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하는 바람에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즈음에 집에서도 아이를 잠깐 방치해둔 사이에 아이가 다친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걱정할 만큼 큰일은 아니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하다가 아이를 잊었다는 말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정말로 아이를 잃어버리기까지 했으니 저로서는 와이프를 추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싸우고만 있을 수도 없으니 결국 싸움은 뒤로 미뤄두고 아이를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했지만 모자를 눌러 쓴 데다가 아파트를 벗어나서는 행방이 묘연해진 탓에 용의자를 찾기까지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떻게 그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있겠습니까? 그저 경찰 도움만 바라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싶어 저는 거리로 나가 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길을 헤매고 다니며 물도 한 모금 마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타는 듯한 갈증보단 아이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쉴 새 없이 아이를 찾아 다녔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며 기다리던 납치범의 연락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꼬박 지나고서야 드디어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납치범이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는 것이 목격되어 차량 번호로 납치범의 행방을 찾았다고 말입니다. 곧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에 저는 곧바로 와이프의 손을 붙잡고 서둘러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와이프는 혹시나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들을까 걱정스러운지 유난히 불안해하며 걸음도 제대로 걷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와이프를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와이프에게 미안해졌죠. 하지만 그때는 저도 너무 버티기 힘들었기에 사과도 위로도 모두 아이를 찾은 뒤에야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와이프도 아이를 다시 만난다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저희가 경찰서로 가는 동안 혹시나 납치범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납치범도 잡았고 아이도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소식 하나로 저는 더 바랄 게 없더라고요. 아이만 무사하다면 납치범도 용서해 줄 의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식에도 와이프는 왠지 불안해 보였고 서둘러야 할 걸음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저는 와이프도 저처럼 긴장이 풀려 그럴 거라 생각했고 걱정하는 와이프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납치범과 마주하는 순간 와이프는 너무 놀랐는지 그만 기절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경찰관에게 안겨있는 아이를 눈으로만 확인하고 저는 쓰러진 와이프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아이를 안고 아내를 태워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도착한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온 아이를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 물으시는 부모님께 저 역시도 설명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사건의 전말이 궁금했던 것도 저였기에 저는 와이프가 깨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와이프와 아이를 가족들에게 맡기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정도는 와이프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돌아간 저는 그제서야 납치범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남자는 제가 상상하던 범죄자와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내 아이를 데려갔던 그 남자는 왠지 슬픈 표정으로 제 앞에 침묵을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을 추궁할 거라 생각했던 경찰들도 어쩐지 차분한 분위기였죠. 남자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뒤 그 남자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도 염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저질렀던, 모르고 저질렀던, 어쨌든 선생님 와이프와 불륜을 저질렀던 것은 사실이고, 제가 선생님 앞에 나설 상황이 아닌 것도 잘 압니다. 저도 좋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선생님을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밝힐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도통 말이 통하지 않은 탓에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륜이라니?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니. 우리 준호가 당신 아들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믿을 수 없어 하는 제게 그 남자는 차분히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와이프와 제가 권태기를 겪을 시기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와이프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었다 하더군요. 알게 된 지 몇 달 만에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연인이 되었답니다. 아이에게 맹세코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 반지도 없었고 자기 입으로 싱글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와이프는 미혼이라며 속이고 그 남자를 만났고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남자는 와이프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고 어느 날 돌연 결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마 와이프는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겠죠. 와이프는 그 사실을 혼자만 간직한 채 우리 두 사람에게 숨겨왔고 아이를 낳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부라는 그 남자는 몇 달 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우연히 공방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혹시나 싶어서 알아보니 역시 제 아들이 맞다고 그러더군요. 와이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밝힐 용기는 없었는지 자신의 아이를 보고 싶다는 그 남자의 연락을 계속 피해왔던 모양입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 연락을 해왔다니 아마 요즘 들어 와이프가 딴짓을 하고 정신이 없었던 게 다 그 때문이었던 모양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과정이 어떻게 되었건 아이가 제 아들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저도 제 핏줄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보여달라 했는데 싫다 하기에 결국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그 남자의 말이 왜인지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이성이 흐려지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 역시도 충격적인 그 얘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제서야 와이프가 왜 그리 불안해했는지, 왜 그 남자를 보자마자 쓰러진 건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를 닮은 줄 알았던 우리 아들 얼굴이 지금 생각하니 그 남자를 많이 닮았더군요. 참담한 심정에 저는 다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이프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도착하니 와이프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군요. 인정을 하는 듯한 와이프의 모습에 저는 조금의 희망마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동안 나만 바보였던 거야?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 나도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준호가 우리 아들이길 바랬어. 나야말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원했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래? 대체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싫었어? 인생이 지겹다더니 내가 지겨워졌던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그때 내 심정을 알기나 해? 몇 년째 아이가 안 생기는 상황에 여자 마음이 어떨 거라 생각해?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나 나름대로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 집에서 당신이랑 마주하면 현실만 떠오르고 숨만 막혔어?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 풀 곳이 필요했다고. 그렇다고 그런 일을 벌여? 아니, 그리고 그런 일을 벌였을 땐 이런 상황은 예상을 못했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어. 아니, 대체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그런 거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제 우린 어떻게? 우리 준호는 어떻게 하라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준호한테 아빠는 당신 하나야. 그 남자는 그냥 정자 기증자일 뿐이야. 결혼 생활도 안 해본 그 사람이 무슨 아빠 노릇을 하겠어? 솔직히 지 핏줄이라는 생각에 그냥 욕심 부리는 거야. 당신만 용서해주면 우리 세 식구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정신 나갔어?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만 용서하면 그만이라고. 그럼 그 남자는? 그 사람 준호 친부야. 좋든 싫든 둘은 피로 이어진 관계라고. 괜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나오겠어?
우리만 조용히 넘어간다고 다들 괜찮아질 거라 생각해. 괜찮아지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이러질 말았어야지.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준 거야. 나, 그 남자, 가족들, 그리고 준호까지. 이기적인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봐. 그리고 나는 그런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거기서 제가 무슨 말과 행동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날 벌어진 그 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와이프도 행복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하루아침에 3년간 알고 지내던 아빠를 잃게 된 아이는 어떨까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이의 친부가 아이에게 애정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혼을 해주고 양육권 분쟁은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슨 정신으로 이혼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장인어른 덕에 별다른 잡음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제 생각보다 이혼은 큰일이 아니었지만 그 뒤의 일들이 제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와이프에 대한 정은 이미 떨어졌는지 이혼의 상처는 없었는지 몰라도 솔직히 아이는 눈에 밟혔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아이를 평생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 차마 말도 떨어지지 않았죠. 물론 내 자식이 아니니 언젠가는 소멸될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지난 3년의 세월과 추억을 영영 지워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동안 꽤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휴가를 내고 한동안 혼자 지내야 했죠. 주변의 일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고 아직 제가 이혼한 줄 모르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아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제 꿈을 결국 가족을 잃게 된 후에 결정하게 되었네요. 다행히 이직한 곳이 이전 회사와 접점이 없는 곳이라 그곳에는 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전히 친구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지만 그래도 매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큰 문제는 없었죠. 부모님도 제가 힘든 걸 아시니 굳이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묻어두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언젠가 이 상처가 무뎌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쉽게 잊혀질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한동안은 저도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악몽까지 꿀 정도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제게도 최근 좋은 일이 생겼네요. 얼마 전부터 만남을 시작한 인연이 생겼거든요.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전처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밝고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이해심과 배려심이 깊어요. 그 사람은 제 사정을 다 알지만 개의치 않아 하고 제 얘기를 듣고 눈물까지 흘려주면서 누구보다 저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요즘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이제야 반려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서야 이전에 제 결혼 생활이 희생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주는 것만 알았던 제가 이제는 받는 방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의 이해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바보 같은 제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늦게 깨달았고 늦게 만났지만 이 인연은 진실이길 바라며 어렵게 되찾은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